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돼서 3년 연속 톱10을 유지하는 데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조 4,627억 달러로 1위를, 중국이 17조 8,760억 달러로 이른바 빅2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여 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LG전자가 사업 포트폴리오 대전환을 위해서 2030년까지 총 5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가전 브랜드를 넘어서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연구개발 분야에만 약 25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설비 투자와 전략 투자에 각각 17조 원 그리고 7조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실업률도 6월 기준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2.7%를 기록하며 1999년 6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이제 저희 코앞에 닥쳐와 있는 100세 시대, 말 그대로 100세 시대, 세컨드 라이프를 지나서 서드 라이프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100세 시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의 노후 경제활동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청년 여러분, 창업에 있어서 새로운 창업 형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무려 12,0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2년여 만에 4,9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새로 생겨난 셈인데요. 기존의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손쉬운 창업법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또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야 할 부분도 많은 창업 형태입니다. 코로나 시대 종식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 현 주소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의해야 될 점이 어떤 건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를 분석해 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재남 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 원장, 한치호 소진흥협회 부회장 함께합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다시 이제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외식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프랜차이즈 형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프랜차이즈 산업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장 지금 프랜차이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분야, 아이템이라든지 시장 규모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금까지 매년 지속적 성장을 사실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가맹 본부 수나 브랜드 수, 가맹점 숫자, 또 그러한 어떤
전체인 본부나 브랜드와 가맹점이 창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효과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연초에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가맹 본부 수는 약 8,183개, 브랜드는 11,844개. 12,000개쯤 네, 되네요. 네, 가맹점은 약 34만 5,298개 정도 되고요. 이러한 규모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면 계속해서 개수도 늘어나고 있네요. 브랜드 개수도 늘어나고 가맹점 수도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전체 업종에서 또 비중을 따져 보면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편의점, 네. 또 학원 중심의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한식, 치킨, 주로 커피 전문점이 주종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식업에서는 역시 한식, 네. 치킨, 제과제빵, 커피, 피자가 주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임용, 그다음에 외국어 교과라든가 교과 교육 또는 세탁, 운송업이 좀 주로 이루고 있고요. 도소매에서는 역시 편의점, 그다음에 건강식품, 농수산물 이런 위주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가히 프랜차이즈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2,0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역별로도 좀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경기 인구가 많은 쪽에 더 가맹점 수도 많고 그렇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일본만 해도 그 편의점이 한 5만 개 이제 좀 넘었다고 하고 편의점이 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미 5만 개 훨씬 넘은 상태인데 인구 대비하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럼 지역별로 보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곳에 많겠죠. 근데 요즘에 아마 보시다 보면 느끼시는 게 이 농촌 지역을 가시다 보면 소위 말하는 전방이 없고 요즘에 다 네. 그 프랜차이즈 네, 네. 편의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있는데 지역별로 이제 가만 살펴보면 우리 프랜차이즈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 지금 편의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치킨집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치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어디라고 하냐면 수원이라고 해요. 경기도 네. 수원. 경기도 수원에 한 1,800개 이상이 워낙 있다는데 그 수원에 보면 통닭이 유명하죠. 유명하기도 네. 한데 수원이 특례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수원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는 큰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여러 군데 있어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인구층이 좋아하느냐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창원이라고 그러는데 창원은 한 1,600 정도 치킨집이 있다 그래요. 네. 창원은 역시 산업도시고 아. 거기도 학교가 많은 도시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한 1,600개 정도 있다 그러고 청주가 또 한 1,600개 있다 굉장히 그럽니다. 특이하네요. 이 그 왜- 인구 숫자로는 좀 적은 네, 편일 그렇죠. 텐데. 예. 네. 가만히 살펴보시면 역시 소비자층, 치킨을 가장 좋아하는 층이 역시 20대나 10대 젊은 층. 젊은 층들이 청주도 좋아하시다 굉장히 보니까 전국적으로 젊은 그렇죠. 도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업종은 그 인구와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기 것 같고요. 지금 커피 업종도 말씀하셨는데 커피 업종만 해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한 9만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약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 완전 변두리 버스 종점 있는 지역인데 거기만 해도 커피 편의점이 2개, 3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커피 브랜드를 말씀 주셨는데 사거리 코너 모퉁이마다 다 커피점이 있는 것도 있고요. 편의점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이 인구가 한 1억 2,500만 그렇죠. 명 되는데 5만 예, 5천 개 정도 예. 된다 그래요. 한국이 우리가 한 5,170만 정도 되는데 5만 개면 엄청나게 많은 저희가 숫자네요. 2배 정도 많은 네, 숫자의 실제 편의- 그러네요. 갖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 앞으로 생활 편의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 제가 사실 어제 이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이제 이삿짐 옮기는 이삿짐 센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네. 80%가 다 편의점 이 프랜차이즈로 연결된 네.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견적을 내려고 전화를 드리면 다 이 프랜차이즈로 아하. 연결된 분들이 오셔서 결국엔 부동산에 있던 명함이나 프랜차이즈에서 제가 했던 연락했던 분들이 같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역시 그 프랜차이즈가 우리 생활에 정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걸 제가 사실 삐프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사와 같은 서비스에도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이제 깊게 자리 잡았다. 네, 우리 저희가-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커피나 치킨을 본다면 전체 가맹 숫자를 보면 수도권이 한 50% 정도 이상의 점포 수가
거의 밀집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구에 어느 정도 비례하고 네. 하겠네요. 네, 그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뜬 브랜드가 있고 또 사라지는 브랜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네, 네.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대충 트렌드를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뜨는 어떤 아이템이나 지는 아이템 이런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요 업종들이 사실인데 어찌 보면 지속적인 점포수를 늘려가고 있는 하나의 이제 대부분 주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치킨업과 편의점은 전반적으로 브랜드 숫자에서는 좀 감소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주 브랜드는 다 본부 브랜드 수나 가맹점 숫자는 사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 외식업에서는 치킨 업종만 브랜드 수 감소하고 있고 네. 나머지 주요 업종은 다 브랜드 숫자도 그렇고 가맹점 숫자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서비스업에서는 세탁 업종이 좀 브랜드 숫자가 줄었고 최근에 가맹 택시 사업이 21% 정도 성장 정도로 갑자기 택시요? 급성장, 브랜드 택시. 네,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체 이 서비스 매장 수를 늘려가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도소매업에서는 특이하게 편의점에서는 본부 숫자가 브랜드 숫자가 죽고 가맹점에서는 화장품 업종이 좀 주는 그런 어떤 로드샵이 현상을- 아무래도 줄어들어서 그런 영향이 있겠네요. 아마 이제 그죠? 뭐 온라인 쇼핑몰 통해서 네. 구입하는 데 더점에서 아마 네, 네. 매장 구입사는 줄은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외식이라든지 서비스, 도소매 등등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브랜드나 가맹점이 느는 추세네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그렇습니다. 보면. 네. 예, 이렇게 이제 저희가 프랜차이즈 급성장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더 활발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창업하는 사람들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MZ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MZ세대 3분의 2 이상이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창업에, 프랜차이즈 창업에 특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취업 대신에 창업을 하는 그런 이유들, 과연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창업을 하게 되는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단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과거에 사회자께서도 이제 창업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지금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취업이 어려우니까 창업을 한다고 이건 제가 중국 컨설턴트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창업을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MZ 세대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좀 자유롭게 사는 세대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조직의 얽매이기보다는 본인의 차기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창업을 많이 원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창업 교육을 들어보면 기술 창업을 해야 된다. 너는 왜 갑자기 저 주크버크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네.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창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많이 이제 원하게 되고 창업 중에서도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요즘에 전통시장을 가보시면요. 네.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 젊은 청년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한 가지 부류는 부모님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젊은 청년. 또 한 가지 부류는 본인이 거기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업종이나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청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취업문이 일단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사회가 우리 이 MZ세대 청년들은 좀 자유스럽게 산 세대이기도 하고 좀 더 창의적으로 산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좀 더 밝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한다 해서 취업의 대안으로서의 창업 이건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른 그건 개념인 전혀 아니고요. 취업의 네. 대안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은 좀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엊그저께 그 홍준표 시장이 그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하고 이제 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공무원들 설문지 중에 반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되나요? 뭐 주 4일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젊은 공무원 MZ 세대들도 그렇듯이 많은 청년들이 좀 자유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직장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삼성전자를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삼성전자를 만들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그 미디어의 역할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이제 모바일 미디어에 익숙해져 예. 있고 예를 들어 TV 채널을 틀어도 이쪽을 틀어도 셀럽들 뭐 그렇죠. 백땡땡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이 예. 또뭐 예,
나오시죠. 유명한 예. 프랜차이즈를 했다, 또 예. 사회적 성공을 했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주는 영향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좋죠. 저는 좋고 크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10한 5, 6년 전만 해도 무엇이 될래? 그럼 아이돌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 크리에이티브가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점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여기다가 또 셀럽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좀 더 새로운 걸 주시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백땡땡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는 뭐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아주 냉정하게 지적도 하시거든요. 네, 네. 심지어 본인 고향에서 여셨다가 한 달 동안 그냥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시장 전체가 문을 닫죠. 한 달 동안 시장 전부 닫고 다시 재정비합시다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이죠. 네. 저는 창의력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나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창업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진 이야기는 뭐냐면 프랜차이즈 창업은 일단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젊은 MZ 세대들이 창업에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아쉽게도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창업 선호 지수가 미국은 한 70 정도 나온다고 하고 100 중에서 한국은 한 3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럽니다. 네네. 여전히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창업할래요 하면 야 옆집에 누구는 공무원이 됐다는데 옆집에 누구는 대기업에 갔다는데 이런 인식의 격차가 사회적으로 창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격차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 2030 어떤 세대들 또 젊은 층들이 아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업의 어려움도 사실 있지만 또 굉장히 최근에 그 젊은 사업가들이 어떤 소자본 내지는 작은 어떤 규모로 시작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확산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극제가 되고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취업이 아닌 이제 창업이 아니라 내 사업적 목표를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젊은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드러나 있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 창업 환경이 기본 초기에 너무 많은 자금이 사실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한 번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 그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업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체의 잘못은 아니고 네네. 창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들이 네네. 아직은 어떤 인식의 격차를 네, 가져올 그렇습니다. 수 있는 네.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네. 또 그런 면이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사업적 경험을 쌓기 위해서 바로 자기네 아이디어 갖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가맹점 창업을 통해서 일단 경험을 쌓은 이후에 어떤 자신감을 더해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는 사업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통계해 보니까 미국에서는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300만 개 이상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업이 주는 일자리 창출 기능까지 순기능이 참 많은데요. 일반 창업 형태도 있고 또 전수, 이게 도제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가업 승계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프랜차이즈 창업을 더 선호하게 됐는가요? 저는 그 대학에서 물론 사회자님께서도 강의를 하시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일단 창업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은 큰 조직에 들어가서 시스템도 배우고 인맥도 쌓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거기서 좀 잘 찾아봐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창업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알고 조직의 시스템도 알고 문화도 알고 어떤 기술적인 면도 알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인맥도 쌓은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업하기가 편리하죠. 좋잖아요. 주반 여건이 그렇듯이 이 프랜차이즈 창업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일단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메뉴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객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줘야 될지 뭐 이런 걸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기에다 창의력을 더 집어넣어서 본인들이 나가 또 새로운 걸 창업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창업이 되고 그런 창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어디에서 봤는데 창업에 가장 좋은 사관학교는 직장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이제 사회 경험 아마 돈을 벌게 되는 그렇죠. 어떤 로직 그 전 과정을 익히는 아마 그런 측면인 예.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급하게 창업을 하지 말고 예. 준비된 창업을 하라 그 그렇죠. 말씀인 예. 거죠. 실제 자료에 보니까 미국에서 초기 창업을 하는데 한 2만 불 정도, 우리로 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2,500만 원 있으면 이미 창업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꼭 준비된 창업을 하라고 예. 강조된 어디 칼럼을 봤습니다. 네,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좀 서두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빨리빨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인생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직업이 사실은 선택을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취업을 하건 창업을 하건 몇 번 변화를 줘야 되는 인생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창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제대로 배워서 차근차근 하는데 저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은 게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엊그저께도 어느 커피 그 전문점 저가 커피 전문점을 하는데 27살 먹은 그 여자분이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 동생하고 둘이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생하고 같이 하면 인건비도 줄이고 동생도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를 배워서 나가가지고 우리만의 것을 또 차리고 싶다. 네.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목표다라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글로벌 그 창업교육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 회사가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타진을 해서 네.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공짜로 교육해주는 지자체도 많고 대학의 창업센터 이런 것도 네, 많아서 네. 아마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준비된 창업을 위해서 그런 교육 이런 무상 지원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왜 헬조선을 이야기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받을 기회가 많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니더라도요. 보통 7년 차까지는요. 일반 창업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그다음에 NGO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내고 창업 교육을 받는다? 물론 이제 돈을 내면 좀 더 퀄리티가 높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지켜봤던 바로는 우리나라처럼 좋은 창업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창업 현황 그리고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창업 환경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서 이제 경영적인 측면을 저희가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고금리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농산물, 원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외식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죠. 인건비, 최저임금 등이 높아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창업 환경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또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은 높고 이렇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 이런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재료비 절감이라든지 뭐 인건비 절감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창업 이 현실에 있는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뭐 꼭 창업자뿐만 아니라 현재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하나도 없이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비용 절감이거든요. 프랜차이즈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가맹점이 상당히 절실한데요.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가맹점들의 매출은 이제 감소하거나 소폭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대체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나치게 비용이 좀 많이 이제 증가됐다는 거죠. 네, 원재료비나 네, 인건비나 다. 네. 전체 가맹점의 이제 비용들 항목을 보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 이제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원재료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스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네. 임대료 등인데요. 지금 본사와 가맹점이 뭔가 노력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은 사실은 인건비하고 이 원재료비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공공요금은 뭐 그건 저희가 회피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사나 가맹점들이 무슨 인건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많이 등장하는 키오스크라든가 네. 아니면 테이블 오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로봇을 이제 도용해서 네. 인원을 좀 줄이거나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네, 서빙하는 로봇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네. 이제 사람 네, 이상의 네. 몫을 한다는 또 거죠. 직원의 노동 생산성을 좀 높이는 측면에서 좀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반면에 사실 이 원재료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본사들이 메뉴를 좀 조정한다든가 네. 또 아니면 이 로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조리보다는 조립 방식의 어떤 주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어려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에 도전하고 또 프랜차이즈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상승되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이어지면서 창업 비용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를 것이고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좀 다를 텐데 창업 비용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그 프랜차이즈에서 분석한 걸 보면 평균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요? 네, 평균적으로 네. 더 업종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들어간 거는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보다 보니까 임차료, 임대보증금이 제일 처음에 네, 가장 네, 많이 부동산 들어가는 것 비용이 가장 같아요. 크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그 가격을 좀 낮춘 그 자영업자들을 보시면 다 자기 가게입니다. 네. 자기 가게에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임대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가족과 같이 하는 형태가 좀 많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하고 같이 해서 같이 하나씩 더 만들어서 확장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창업 비용을 또 많이 또 대출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창업 비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프랜차이즈나 일반 창업이나 다 똑같고요. 사회적으로 그 비난받는 업종이 아닌 그런 업종은 다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또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청년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 사회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부자 창업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제안을 드렸었어요. 부자 창업이라는 게 뭐냐면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창업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존 그 세대들 이제 많이 은퇴들 하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들 지금 은퇴하고 계신데 이 은퇴 세대들은 아무래도 자금의 여유는 조금씩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그 젊은 세대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은 자금을 좀 지원하고 청년들은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같이 해서 하면 네. 훨씬 더 효율적인 네. 창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창업 이야기를 좀 많이 지금 제가 좀 전도를 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세대 상생, 그렇죠. 예, 노소 뭐 동락하듯이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네, 예. 함께 동반 성장 뭐 등등까지 예, 같이 그렇습니다. 이어지겠네요. 예.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현장에서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뭐 치킨 그 회사의 가맹점주 신규 교육을 제가 벌써 12년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흐름 보면 연령층이 상당히 젊어지고 있고요. 네. 또 옛날엔 고용을 뒀지만 지금은 이제 부자, 지금 모녀, 모자, 형제 이렇게 가족끼리 이 가맹점을 창업해서 운영하는 그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아마 부회장님의 어떤 전도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뭐 세대 간에 서로 이제 그렇죠. 노하우도 공유하고 또 자본력도 그렇죠. 공유하고 또 젊은이들의 열정, 창의력도 같이 이제 같이 들어오기 버무려지면서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생각에는 부자 창업이 앞으로의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프랜차이즈 현황 그리고 창업자들에 대한 거 또 창업 지금 생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프랜차이즈 하면 프랜차이저, 가맹 본부가 있고 프랜차이지가 있죠. 그래서 가맹 점주가 있죠. 근데 어떤 옛날 같으면 이제 갑을관계 이렇게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최근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동업 형태다, 비즈니스적인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때서 그런 분석이 나옵니까? 프랜차이즈 기본적 개념이 그러니까 독립적 두 당사자, 법률적 완전히 다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각자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동반자적인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업적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이 함께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없는 이 사업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맹본사, 가맹점이 기본적으로 사업 성공에 필요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좀 이미지 제고를 함께 노력해야 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도 유지를 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로 그러한 개념이 현장에 드러난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옛날에 주식방 사건이라고 네. 10여 년 된 것 같은데, 네 어느 특정 지역의 가맹점에서 벌어난 일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또 본사 입장에서 폐기 처분을 또 해야 되는 뭐 이런 사건 사고도 네,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느 특정 지역 A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저는 B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네. 저까지 같이 피해가 되는 네, 뭐 이런 네. 이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끈끈한 실질적인 어떤 네. 비즈니스적인 운명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라는 것은 본사의 뭐 대표가 있든
본사 임직원이었던 또 가맹점 사업자가 했던 가맹점 직원이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느 브랜드에서 발생했느냐 이걸 보고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맹점 하나의 문제는 결국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건 전체 가맹점과 브랜드까지 연결돼서 결국 심지어 시장에서 공멸해 사라진 브랜드도 있고요. 네. 가맹점 하나가 그냥 뭐 영업 정지 당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처럼 뭐 갑을 관계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 서로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상생을 위해서 네, 같이 네.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신규 창업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예, 그 절차나 내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우리 흔히 그냥 교과서적인 말씀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그 제가 창업하고 싶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서 일을 좀 해보라고 저는 제일 먼저 권합니다. 네. 일단 그 일을 해보게 되면 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업종의 그 프랜차이즈 그 가맹 본부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가장 잘 알거든요. 아마 우리 사회자께서도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손을 아마 드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이야기 할 텐데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르바이트를 다들 요즘 학생들은 다 하잖아요. 아르바이트 했을 때 손님이 많은 게 좋으냐? 손님이 없는 게 좋으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그러면 대부분 다 손님이 없는 게 좋다 그러죠. 인건비 똑같이 받으니까 그러면 창업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애로사항이 뭔지, 월급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 다음에 손님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네. 그 다음에 본사는 왜 이렇게 진짜 까다롭게 이렇게 서비스라 이런 걸 하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뭐 창업 보고서를 알아본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현장에 가서 먼저 일해보기를 먼저 권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나 여러 군데서 하는 창업 교육이 많습니다. 저는 네, 창업 네. 교육을 꼭 받아보려고 하는 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그 중요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가 무슨 세금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는 나라 돈입니다. 나라 돈을 잠시 우리가 맡고 있는 것다가 나라에다 납부하는 건데 소득세하고 틀리거든요. 소득세는 내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이고요. 내가 번 돈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거래에서 일어난 돈이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도 구분을 못하면서 왜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진정하게 사업하는 의미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창업을 하고 싶으면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으면 창업 교육을 받고 두 번째 본인이 원하는 프랜차이즈 그 매장에 가서 일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 정보가 다 정보 나옵니다. 공개서. 정보 공개가 다 네네. 나오기 때문에 정보 공개서. 거기 네네. 가보면 임원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몇 개가 생겼고 몇 개가 없어졌고 매출이 많은 데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꼼꼼히 살펴보면 어디가 문제가 많은지 압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모집 공고가 많이 나오는 회사들을 좀 이상이 있는 회사로 칩니다. 왜 모집 공고가 많이 나오는 회사냐면요. 특정 부분의 사람들을 계속 뽑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런 가맹 정보 공개서를 꼼꼼히 살피다 보면 어느 가맹점이 정말 좋은지를 저희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가맹점에 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으면 만약에 실패 확률이 10이었다 그러면 한 5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정보 공개서를 보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신규 창업자들이 저런 정보 공개서나 내용을 자세히 보질 않고 또 다트라고 해서 DART.OR.KR에 들어가면 좀 더 큰 그룹 본사들의 재무 내용 같은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잘 안 보고 브랜드의 유명세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연구원이 네네. 매년 500명씩 예비 창업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신 굉장히 교육 잘 돼 있잖아요. 창업 네. 무료 교육. 또 굉장히 지원도 많잖아요. 근데 정작 그 대상자인 예비 창업자는 거의 70% 정도 교육을 받지 않아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가맹점 창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필수 알아야 될 가맹 사업법.
네. 정보 공개서, 가맹 계약서를 아예 알지도 못하고 네. 보지도 않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실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또 본사가 가맹 본부가 유명하다고 좋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유명하지만 부실한 회사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네. 내용을 정보 공개서를 잘 보고 네. 꼼꼼하게 보고 네. 시작을 해야 확인하고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기, 특히 이제 불안감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창업은 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업의 성공 비법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빨리 변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한 어떤 마케팅, 공략법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째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가맹점은 결국 매출을 증대하려면 신규 고객을 창출을 또 해야 되고 재방문을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핵심 고객층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볼 수 없는데 대부분 보면 다 요즘 최근에 뭐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SNS 이런 부분을 다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굉장히 능숙하고 또 스스로가 모바일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 본사나 가맹점은 그들을 위한 다양한 이제 전략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캐릭터 한다든가 뭐 메뉴명을 좀 색다르게 이벤트 이색적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대별로 공략법도 또 달리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통의 이제 기성 세대들과 또 취향이 빨리 변하는 젊은 세대들하고도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중심으로 간다면 또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좀 PC 기반의 어떤 정보 수집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하다 보면 결국 본사나 가맹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비용도 많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단점도 사실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중에서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프랜차이즈 아이템 등에 특히 이제 외식업 아이템 중에서 힛 앤드 런 아이템이 많다. 뜰 때 확 뜨고 빠질 때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아이템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즘 시장 특성상 굉장히 빨리 변하는 그 템퍼러리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 굉장히 핫하게 떴다가 빨리 지고 하는 어떤 그런 마켓 속성을 비유한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가맹 본부도 지속 가능성을 가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하려면. 그렇죠. 가맹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평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은 사라진 프랜차이즈가 제가 말씀드리면 대만 카스테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대왕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였고 한때는 뭐 거의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10여 개씩 난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프랜차이즈도 이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프랜차이즈 평판인데요. 프랜차이즈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맛.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맛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방 커피를 좋아한다 옛날로 말하면.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외식업 분야를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야는 뭐냐면 그 비용인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려는 분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건가?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일정 기준의 수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외식업을 기준으로 계속 드리는데 맛이 다 일정해야 되잖아요. 네. 맛이 다 일정해야 되지 맛이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똑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아까 저희 비용 들어가는 중에 가장 큰 게 원자재였잖아요. 그렇듯이 좋은 식자재를 써야지 좋은 맛이 나오듯이 그 비용이 항상 수준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평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찾습니다. 특히 죄송 말씀입니다만 저처럼 꼰대 세대들보다는 젊은 우리 MZ 세대들 보면 냉정합니다. 맛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게 되면 그 프랜차이즈 안 찾아가고 그 집을 안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맞게나 또 모든 걸 맞추려면 결국은 우리가 프랜차이즈는 두 가지를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항상 일정한 수준, 맛이나 서비스나 이게 항상 일정한 수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제가 가맹 본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브랜드 평판에 대한 그 척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평판 지수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어느 회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등하는 제빵 제가 좀 브랜드도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저희 그 가게 동네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갔더니 그 사장께서 저한테 매출이 35%가 줄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심각해서 제가 빵을 사가는데 저한테 그냥 봉투를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평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평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평판을 무시해서는 절대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있잖아요. 가맹본부와 네네. 가맹점주. 그러면 새로 예비 창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주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준비해야 될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맹점 창업을 이제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사실 가맹점 창업 자체가 이제 복잡한 사업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포를 내가 돈을 투자하고 내 건데 정작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즉 본사로부터 받아서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자신의 어떤 개인적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가맹점 창업 방식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이 부분에서 먼저 판단을 사실 또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맹사업법만 조금만 이해를 하고 정보 공개서만 철저히 파악하면 사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실한 가맹본부 또는 부도덕한 가맹본부는 사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뭐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건너뛰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서 좀 그 부분을 좀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부 선택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이제 예비점 조사해 보면 또 기존의 가맹점주들 대한 조사를 해보거든요. 왜 이 선택을 했느냐. 또 본부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첫 번째가 브랜드 인지도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만큼 편리하고 용이하냐. 이 부분이 두 번째고 또 본사가 얼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본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거든요. 이걸 쉽게 우리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정보 공개서뿐만 아니라 기존 가맹점을 통해서 한번 방문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면 충분히 자기 어떤 합리적 의사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자료는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움을 좀 충분히 본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가맹점 창업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창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죠. 12,000개나 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돼 있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검증 절차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분들의 가장 조심해야 될 점, 유의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계약서를 좀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약서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계약 기간, 그다음에 각자의 책임.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의 책임도 있지만 가맹점주의 책임도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본사에다만 맡겨놓으면 일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동네 빵집 그 사장님은 새벽 4시에 나오시더라고요. 밤 12시에 끝나서요. 그 정도로 본인이 열심히 하시니까 손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를 잘 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져야 될 책임감, 그다음에 계약 기간, 본인이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경비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계약서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본인이 시장 조사를 좀 해보시라고 좀 저는 권합니다. 본인이 시장 조사를 해보시라고 권하는 게 뭐냐면 물론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도 꼼꼼하게 조사를 하지만 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 틀린 경우가 있냐면요. 요즘에는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철역이 환승역이 갑자기 되기도 하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학교가 새로 또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고 요즘에 서울에서도 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가 지금 폐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시장 조사를 좀 꼼꼼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정말 어떤 업종이 적당한 건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꼭 계속 제가 두 가지 강조드리는데 두 가지는 꼭 살펴보셔야 되는 게 계약서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라.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본부 조사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는 게 계약서 살펴보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정말 시장 조사를 본인이 직접 좀 해보시라. 본인이 해보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상권 분석도 있고요. 네네. 서울시에도 가면 상권 분석이 다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서 찾아보시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가게가 생기고 없어지는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를 꼼꼼하게 챙겼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분쟁도 생기고 특히 뭐 가맹 본부의 갑질이다. 또 최근에는 가맹 점주의 갑질이라고 거꾸로 갑질도 또 많이 네, 얘기를 하기도 네,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제받고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필연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어떻게 그걸 최소화할 거냐, 또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리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게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그다음에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 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 종료. 주로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분쟁이 함정 해결한 경우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어떤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대화를 통해서 사실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일에 그 대화가 함정 해결 못하고 이게 밖으로 나와서 이게 여론을 타고 사적 이슈가 되면 누가 잘못했느냐는 떠나서 네. 그럼 그 브랜드에 관여 있는 본사와 가맹점은 결과적으로는 가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윈윈이 구조. 아니라 둘 다 지는. 네, 우리 지금 알기로 최근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은 본사가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가맹점이 결국 매출이 떨어져서 네. 매장을 문 닫는 네.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사와 가맹점이 좀 대화를 통해서 해라. 그래도 불가피하게 안 된다면 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을 신청해서 거기에 이제 전문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조정을 성립시키고 그래도 안 된다면 네. 이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건데 이거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 방법보다는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가장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정거래 조정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조정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자, 전 세대에 걸쳐서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그 현황과 문제점, 우려되는 점, 피해 분쟁 등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도 계속 발달하는데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을 위해서 정부나 업계가 노력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부, 업계, 가맹점주 모두 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맹점주나 가맹점이나 전부 다 투명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회적 경제에서 말하는 중간 조직이라고 좀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이 창업하기 어려운 것을 국가가 다 지원해주지 못하니까 중간에 프랜차이즈가 도와준다 생각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연대의식을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맹사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부에서는 그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가맹점 창업을 하는 예비 창업자에는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계에서는 스스로가 이 사업 자체가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기반 속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가맹점 모집 관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또 프랜차이즈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 주신 장재남, 한치호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인사이트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분들 더 힘내도록 주변에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순방의 의미,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